그렇죠. 이 공직자 여러분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국무회의를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니까요. 제가 국무위원들한테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다 안다는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숫자를 모두 외울 수는 없어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담당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가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제가 경기도에서 이런 방식의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다 과장들도 다 참석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안 회의를 할 때는 담당 실무자까지도 같이 모여서 얘기를 같이 했어요. 거의 효율적이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국무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마라. 모르는 걸 아는 척 하게 되면 판단이 잘못되게 됩니다. 모르는 것도 문제죠. 뭐 알면 더 좋죠. 근데 진짜 문제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이 왜곡됩니다. 그건 더 나쁜 거죠. 그건 못된 겁니다. 모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업무 보고를 할 때 이게 왜곡 보고 하지 말자. 왜곡은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보통 요약 보고하고 본문 내용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의도가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본문 속에 숨겨놓고 본 보고서에 숨겨놓고 요약 보고서 있잖아요. 앞에 붙이는 거. 상사들은 주로 그것만 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그러나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써놓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제받았다고 우기고. 그게 가장 나쁜 거죠. 물론 허위 보고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허위 보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일부러 고의로 속이기 위해서 하는 허위 보고. 그거는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약간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슬쩍 허위 보고가 있어요. 국회에서 많이 하죠. 곤란한 질문을 하면 슬쩍 그런 경우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누가 그런 것 모른다고 해서 문제 삼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의도적이진 않지만 모면하기 위한 허위 보고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공무위원들한테 처음에 모르고 거의 그럴 겁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표현 절대 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모른다고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 부처 안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적당히 떼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의사결정을 왜곡하니까 그런 겁니다. 허위 보고도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보고를 누락하는 거죠.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숨기는 거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 상사들은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의사결정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것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꼭 상사를 속여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만두고 속이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거는 결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못할 정도의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지는 거고, 또는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까지 관철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 개인 사업하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얘기할 때도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다 합니까? 뭐 더 잘 알면 좋긴 하지. 모르는 것보다 낫죠. 모르는 게 또 너무 당연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님들 어떻게 국정을 다 파악하겠어요? 몰라요. 그냥 궁금한 걸 몇 개 물어볼 뿐이죠. 또 동네 여기저기서 문제가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 이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일, 국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신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국민에게 충직해야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상사가 아닙니다. 국민이죠.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 가급적이면 저도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저한테 메시지 요새 엄청 많이 옵니다. 최근에 한 이틀 했더니 막 이것도 물어봐 주세요. 저것도 물어봐 주세요. 엄청 많아요.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아마 업무 보고의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국민들이 국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보건복지부와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보고 및 토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께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완화하였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K바이오 의학산업 대도약 전략을 추진하고 AI 대전환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하였습니다.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초고령화가 심화되어 의료와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 인식 변화로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자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4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여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시작으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퇴원 환자 집중 지원, 방문 재활, 영양 등 신규 서비스와 지역별 특화 돌봄 서비스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수당을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 의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수 가입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모자의료센터의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달빛 어린이 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촘촘한 소득 안전망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하고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금 보험료 지원을 73만여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층 군 복무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하며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의 위기 상황을 찾아 지원하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냥 드림 코너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별도 신청 없이 먹거리, 생필품을 지원하고 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자살 예방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용, 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위기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자살 시도자와 유족 대상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4시간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하고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 등 과학적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을 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촘촘한 지역의료 체계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고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포괄 2차 병원 육성과 지역사업의 1차 의료 혁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의사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확대하고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수 의료 수가를 적정 보상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정적 투자를 위한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의료혁신위원회, 시민 패널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적시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상황실에서 중증 응급 환자 이송 전원을 통합 관리하고 응급 질환별 진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선 수용병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최종 치료 역량 기준으로 응급의료 기관을 재편하고 중증 환자를 적극 수용한 경우 사법 리스크는 완화하고 성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로 잠재 성장률 반등을 견인하겠습니다.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AI 디지털 의료기기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도를 활성화하고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기술로 의료 복지 돌봄을 혁신하겠습니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응급 중환자 실시간 대응과 원격 협진에 AI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급여는 자동 지급하고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선별급여는 심사 자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술에 AI를 접목시켜 돌봄 인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국민 일상 속 작은 과제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체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확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급여 등 국민 기본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부부 동일병실 입원 허용 및 연명의료 대상 확대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아동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등 정책 성과를 꾸준히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 건강, 돌봄,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AI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 보건복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하는 일이 진짜 많죠? 네, 많습니다. 네. 이거 요약한 걸 텐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네, 갈수록 또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게 이 부처의 특성 같아요.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관심 있는 부분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있는 것 같긴 한데 임신을 출산을 하고 싶은데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횟수 제한도 있고 그러죠. 현재는 25회 정도까지를 지원해서요. 거의 맥시멈 지원하고 있다고 25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늘어났네요. 네. 이제 횟수는 아마 횟수라고 하는 건 특정한 방법에 대한 횟수를 말할 것 같아요. 네, 인공 임신에 대한 임신, 시도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험관하게 얘기하는 건가? 네, 네.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시험관 방식만 지원해요? 아니면 다른 방식들도 지원해요? 두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시험관하기도 하고 또 시험관하기 말고 다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건강? 네, 다른 것도 얘기하세요. 건강보험정책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이 있고 건강보험 급여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인공임신, 그다음에 신선배아, 그다음에 냉동배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 이 차이가 많죠. 시술비 차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술비가 차이가 있음에도 또
똑같이 25회까지 허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횟수별로 그 행위별로 횟수가 좀 다 제한이 돼 있는데 다만 신선 배아하고 냉동 배아의 경우는 그 환자 상황에 따라서 그 횟수를 합해서 필요한 경우 신선 배아 쪽으로 횟수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 또 개인적 선호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볼래. 예,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한의학도 이 처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네, 건 한의학 분야에서도 난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보험 처리가 돼요? 예, 국가 지원이 있어요? 현재 한의학 쪽은 보험 급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증은 된 건가요? 유효성이? 근데 일단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한의사들이 지원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지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건데 네. 그 보건부 우리 공직자들 중에 네. 의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한 10여 명 되는 것 그거밖에 안 돼요? 같습니다. 그 간부들 중에 예, 10여 명? 본부만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의사 있어요? 한의사도 있습니다. 있어요? 몇 네. 분이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한의사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사무관이 한 분 계시는데 오늘 사무관? 참석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사무관은 참석할 만한 자리가 못 되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 한 사람? 한의학 정책과 후에는 없습니다. 한의사. 네. 어디 없다고요? 과장급 국과장에는 간부에는 없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과장급에는 없다. 과장이 서기관 아니? 예, 그렇습니다. 서기관입니다. 네, 서기관 이상은 없고. 부의사관도 과장합니다. 아, 그래요? 약간 뭔가 감정이 실린 발언 같아요. 그렇군요. 또, 그럼 이게 25회까지 허용을 하면 총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일까요? 지원 금액 아니면 총 드는 비용? 많은 분 있으면 얘기하시죠. 제가 단가까지는 대충 단가 얼마? 회수당 단가. 그건 지금 기억이 잘 그래요? 나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산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이 문제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혼모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미혼모 지원 사업 정립된 게 좀 있어요? 이무화동 정책관입니다. 대통령님 미혼모 지원 사업은 지금 성평등 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있기는 그렇겠네요. 그럼 나중에 딴 데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런 의료보험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 있는데 그 의료보험료 지출이 젊을 때는 별로 안 하고 나이 들어서 많이 내고 그것도 사망 직전에 뭐 엄청나게 지출된다고 하잖아요. 네. 거의 뭐 마지막 순간에 임종 순간에 한 90%, 70%, 90%?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쨌든 임종 순간에 엄청나게 지출되죠. 나이가 들어서 많이 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 보험료만 내거나 혜택도 못 받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꽤 물론 이게 보험의 원리상 젊을 때 많이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게 보험의 원리이긴 한데. 네. 어쨌든 당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전에 이번 말고 저번 대선에 나올 때인데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왜 약속해놓고 안 지켰냐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했지만 이번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안 해.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아마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 치료제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유전적이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그러면 유전병은 그것도 유전에 의한 건데 이걸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증상이 문제는 있거나, 아닌 것 같아요. 예, 증상이 있거나 뭐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약간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 급여를 안 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모양인데 이걸 의료보험용으로 지정을 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급여로 관리하게 되면은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다는 할 수는 있는 뭐 그런 거까지 상황입니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새 비만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치료는 보험 안 되죠. 고도 비만이어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아직 경우에는 검토 급여하고 중이에요? 있지 않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검토 중에. 아까 고도 비만 말씀이 네, 불확실해서. 건강보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도 비만 이제 우리 그 신체지 BMI라는 지수에 따라서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는 지금 대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절제술 이런 거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아. 대해서는 이제 급여 적정성 같은 거를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새 약물 치료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약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세대 간에 이 보험료를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이런. 그런데 나는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걸 왜 안 해주냐. 이 문제는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게 청년들 문제가 너무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자살 예방 사업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그 총리님이 총괄하시는 거죠? 이제 복지부에도 이 사업이 있군요. 이제 민간 단체에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 뭐 아까 보니 여기 오늘 있더라고요. 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냥 드림 사업은 지금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올해 12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범 도입을 사업하고. 해서 한 68개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그냥 드림 사업은 제가 지시해서 시작한 사업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 그걸 갖춘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러안고 자살했다 이런 소리 아직도 나오잖아요. 네, 무슨 뭐 배우든가 배우 지망생이든가가 굶어 죽었다. 그리고 뭐 배고파가지고 계란 한 판 훔쳤다가 징역 1년 뭐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 결국 시스템의 부재 아니냐. 네. 그 얼마 된다고. 그 사람은